교수님, 문제 띄워놨어요. 아, 그럼 지금 풀어도 되죠? 네. 네, 시작할게요. 네, 하이큐! 마이크 주세요. 끌리지 않게. 이거 최대한 우리 빨리 한 다음에 내일 2차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원샷으로 쭉 찍을게요, 그냥. 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습니까? 시험 치고 나면은요 다 불안하고 또 허무해지기도 하고 좀 그러실 텐데 두 다리 쭉 펴고 오늘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확실한 가이드를 100만 불짜리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프리강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요. 항상 우리가 풀었었던 그 문제 스타일 그대로고요. 제가 올해는 이 내러티브, 대화문 지문이 또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교수 평행심 5개 파트 정도 교수 평행 중심으로 가고 또 곁다리 심리 정도 붙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히 교수 평행에서 이제 출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영역별로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은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교사 A가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1 운동 맞춤형 동아리.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이름은 좀 다른데 어떤 학교는 뭐 예술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체육 활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추세 자체가 1인 1기를 강조합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 특성에 부합되는 하나의 자기의 특기를 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의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게 되는 이거 펜 좀 쓸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봉사활동까지 요게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 일부의 학생들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 야, 이거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이야?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보면 정확히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됩니다. 제가 잠재적 교육과정 이 파트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앞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이 문제에 출제되면 딱 2가지 출제 패턴이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해 주는 거야. 다른 말로 극복해 주는 거야. 패턴 하나가 남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거. 이거 장점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사회화로 가는 거. 또 단점, 부정적인 거. 우리가 영속화 재생산으로 갈 수 있다. 요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전자의 패턴이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이건 모의고사 그리고 제 요약 그리고 나중에 뭐 핵심 정리 유인물 이게 별 3개짜리로 이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정확하게 보면은 요 3가지 측면이었어요. 목내평이었죠? 목표, 내용, 평가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비해서 정의적인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이런 목표, 다시 말해서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전인적 교육 목표를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 내용에서는 사실 이게 내용 선정 원리는 맞춤형 동아리라는 건 하나의 학습자들에게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경험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측면이 플러스 하나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해. 근데 긍정적인 것을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주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1경험 5과의 원리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어떠한 교육 경험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스크립은 등이 등장해주면 좋죠. 우리가 잠재적인 부분까지도 평가에 반영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탈목표 평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패턴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해 주는 것, 연교육과정을 고려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패턴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보는 패턴 역시도 목내평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요거는
강조한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면은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손쉽게 공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원래 교육과정이 한 4점짜리 문제를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3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수업 전략 측면입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인데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어떤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원격 수업의 측면이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조금 활용은 해줘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연 중에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도 강조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실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때 교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면대면이야 그러면은 직접 뭐 궁금해? 그럼 손을 들고 물어봐도 되고 선생님이 순회 지도를 하니까 또 여쭤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소통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줌 등의 플랫폼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물어볼 때 소통과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죠. 면대면보다는 인간적 접촉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작용이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의 유형을 여기서 3가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이게 3점짜리예요. 3가지 유형이 1.5고 각각의 기능이 역시 1.5, 이런 방식으로 이제 총 보면 6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겠네요. 그러면 먼저 상호작용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학습자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게시판 등을 통해서 또는 메일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죠. 문제점을 토로하죠. 그럼 선생님은 거기에 효과적인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1대1로 개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모둠 활동은 모둠 전체에게도 우리가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 학습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역시 뭐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채팅 등을 통해서도 상호작용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학습자 주도의 우리가 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웹 활용 프로젝트라든가 웹을 활용한 다양한 협동 학습들에서 학습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3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잘 떠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학습자가 자료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원격 수업의 형태 중에서 1세대 형태로서 교사가 어떠한 자료를 게시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플립러닝 등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자료 등을 확인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습이 끝나고 그 자료를 확인하고 숙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학습자 교사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와 자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이 교사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고 학습자가 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학습을 보충할 수 있고 또 이후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학습자와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 이 3가지를 가지고 답안을 구성했다라면 굉장히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수업씬을 딱 떠올렸을 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대상이잖아요. 원격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거기에서의 자료,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 그리고 어떠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 3가지를 떠올리셨으면 무난하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가 파트에서는 먼저 이제 능력 참조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는 학습자 존중 평가이고요. 인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평가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명칭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되면 무엇이 나온다? 요건 장점, 단점, 문제점,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능력 참조 평가의 유의점이자 문제점은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만큼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사전 정보로서 정확히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만큼이 최선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에 우리가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다라면 적용이 어렵다라는 것을 갖고 유의점 하나를 써주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왜?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하지만 그 결과치는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 기능을 살려서 성적을 판정한다거나 선발이라든가 이런 데 쓰면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능력 참조 평가도 그렇고 성장 참조 평가도 그렇고요. 기존의 평가를 보완해주는 학습자의 상담적 피드백 기능을 살리는 평가로서 우리가 활용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무엇을 배웠죠? 맞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을 배웠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고 각 가정마다 학습자들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또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자 개개인에 무엇이 된다? 맞춤형의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학습자의 저마다의 능력과 문항의 수준을 고려할 수 있고 요거는 적용되는 게 학습자가 정답을 맞추면 문제 은행에서 그것의 수준에 맞춰서 다음 문제가 분지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은행에 분지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런 걸 써주더라도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가 상식을 갖고 쓰더라도 정답에 들어갈 수 있다. 맞춤형 그리고 문제 은행 활용 그리고 분지형 프로그램 적용 이런 걸 갖고 써주면 되는데 무엇보다 맞춤형을 써주면서 그걸 좀 더 풀어서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개별화된 평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하면은 무난하게 정답을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 자체가 어떠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러티브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것이고요.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긴 게 제가 과거 송파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2년 정도 역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의사 진행 어떤 그 방망이를 치다가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인 이런 회의를 진행했고 또 한 번씩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소감 등을 학생들에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파트 학교 운영위원회는요. 공립학교에서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가 됩니다. 물론 사립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5에서 12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서 학교 규모급에 따라서 좀 다르죠. 교육의 3주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참여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걸 갖고 이제 3주체가 들어간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물어보는 게 3주체. 그러면 이러한 3주체가 교육활동에 투여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책무성을 증진시키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촉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효과성도 굉장히 커진다.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를 합니다.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그리고 학교 행사가 계획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효능감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자기도 참여하고 있고 학생 자치,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학생들이 의견을 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현장 체험학습 같은 데를 갈 때 우리가 놀이공원 등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교육적인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또 의견을 내면서 거기서 갈등이 또 증폭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참여로 학생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지만 학교의 학사 운영에는 갈등과 또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을 참여는 시키지만 커다란 권한이라든가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참여로 인해서 어떤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번 문제 자체가 보면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적중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수 전략 같은 부분은 원격 수업을 갖고 이제 내러티브하게 이제 그걸 써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던. 근데 출제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쉽고 열린 답안이 많기 때문에 모두 점수를 줘야지 하는데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막상 쓰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외운 게 아니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앞으로의 교육학은 어떤 추세로 간다? 맞습니다. 내러티브 추세로 가고요. 1차와 2차를 통합시키는 형태로 간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 취지.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이 본래 객관식에서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본래의 취지를 굉장히 잘 살리는 문제로 작년, 올해, 앞으로는 더 내러티브하게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곧바로 2차 구상형 문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중꺾마 2차 하드캐리 여러분 특강을 할 때 잘 참여해서 제가 효과적으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거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얘기한 아까 그 능력 참조 평가 우리가 사전에 그 적용이 어려운 측면 그리고 공정성 시비 측면 써주면 되고 여기에 컴퓨터 능력 여기 적응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문항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고 기타 배경 지식으로 어떤 문제 은행이 이제 뭐 출연해 주면서 거기에서 분지형의 프로그램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걸 갖고 써줘도 유사 답안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여기 법적 구성 3주체 이거 너무 쉬웠죠? 여러분 학생 대표 그리고 교사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써주면 되고 이건 학교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효과성 증대 그리고 학교 자치의 실현 이런 걸 갖고 폭넓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학생을 참여하게 되면은 학교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이런 걸 갖고 써주면 되고 역기능으로는 또는 학사 운영에 대한 혼란 또는 갈등이 생길 이런 소지가 있다 등을 갖고 써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갖고 제가 그 일일이 밑에 다 달아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달아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채점 기준표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점 기준표를 보고 핵심되는 내용 좀 와이드하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확히 아는 부분은 한 줄로 진술을 해도 정답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내러티브하게 풍부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면 또 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교육학으로 꽈락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탈락시키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문제 추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여기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가 몇 점 정도 받았나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남은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회복하고 어떻게 2차 준비를 잘 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지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부실장 우리 책은 지금은 없나? 총 그때 몇 페이지 정도 됐었죠? 다 해서? 280페이지 정도. 280? 그러니까 페이지는 280인데 그중에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자료를 잘 정리한 건데 그걸 갖고 이제 설명을 잘 드리면 3-4시간 정도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쉬시면서 그냥 거들떠 보는 식으로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쉽게 썼어요. 중요한 내용으로 패턴을 잡아가면서 여러분 그 강의는 내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요. 오늘은 제발 그동안에
모든 그 힘들었었던 과정들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쓰다듬어 주면서 여러분 고생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닥토닥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주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풀이강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이거 바로 올려줘요. 이제 수험생들 보게.